안녕하세요. 박성훈 실장입니다. 요즘 ESG란 단어를 많이 듣고 계시죠? 우리 기업이 ESG를 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ESG는 Environment의 E, Social의 S, Governance의 G,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ESG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한 분은 전 UN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 총장님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ESG의 개념은 UN의 개념과는 결이 다른 자본시장의 용어입니다. 이 개념은 2005년에 IFC에서 발간한 장기 가치를 위한 투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자 가이드로 제안되었습니다. ESG를 정의하자면 ESG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비재무 성과와 리스크를 커뮤니케이션하는 프레임이자 툴입니다. ESG 프레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즉 공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재무적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기준이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준용해야 할 기준이 다 다르고 의무 공시 시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준에 따라 어떤 것을 챙겨야 할지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양한 이유는 수백 년에 달하는 근대 회계의 역사에 비춰볼 때 20년밖에 안 된 ESG 개념은 이제 막 그 개념이 정립되는 과정에 있고 그 기준도 이제 막 표준화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세세하게 어떤 기준을 참고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경영자로서 ESG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게 목적입니다. ESG는 우리 기업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착한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프레임일까요? 2021년에 블룸버그에서 ESG 평가 방식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소고기 패티를 만드느라 포르투갈, 헝가리 같은 나라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답니다. 어떤 기업도 이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기는 힘들다는데요. 하지만 ESG 평가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인 모건 스탠리 지표 MSCI의 맥도날드 ESG 평가 등급은 오히려 상향되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맥도날드 매장 내에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포장재 처리법에 따른 리스크를 줄였기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ESG라는 것이 꼭 세상을 좋게 만드는 착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ESG의 소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셜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은 UN의 활동 목표에 나오는 빈곤 탈출,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ESG에서의 소셜은 종업원 교육, 안전, 다양성, 공정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셜과는 결이 다르죠. ESG 소셜에서 종업원 교육, 안전, 다양성, 공정 성과를 공시하게 하고 또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인공지능 같은 산업에서 핵심 인재가 유출될 리스크를 잘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투자자들도 인재 유출 리스크를 관리하라고 피투자 기업에 주문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이자 국내 상장기업 탑10의 최대 주주 중 하나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은요, 매년 본인들이 투자한 회사의 CEO들에게 서한을 보내는데요. 2022년 서한에는 동급 최고의 인재들을 유지하고 유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핵심 인재들이 다른 회사로 유출되면 투자자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ESG의 소셜을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든다는 의미로 알고 계셨다면 ESG의 본질을 잘못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ESG의 본질은 우리 기업이 처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ESG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유명 해수욕장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80년 이후에나 그 리스크가 현실이 된다 그래요. 하지만 이미 미국의 플로리다 해변 같은 휴양지는
매년 해일 피해 때문에 국가 재난 지역으로도 지정이 되고 휴양지에 리조트가 운영되는 일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럴 경우 휴양지에 리조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골드만삭스 같은 자산 운용사들의 부동산 가치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재무 공시하라는 기준이 TCFD 기준입니다.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가 만든 회계 가이드예요. 이런 리스크 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ESG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ESG는 착한 기업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ESG는 착한 기업을 위한 프레임이라기보다는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기업을 위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SG는 평가만 잘 받으면 되는 걸까요? ESG 평가를 잘 받으려면 ESG 공시 기준에 맞춰서 ESG 성과를 잘 공시해야 합니다. 이미 국제회계기준 EU,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ESG 공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이 EU나 미국 시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 제품이 EU나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완제품의 원재료로 납품이 된다면 우리 기업이 그 공급망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완제품 업체에게 ESG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이런 국제 기준에 따라서 국내 공시 기준도 만들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도 직접적인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한국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ISSB 기준을 준용해서 KSSB 기준을 만들 예정이고 2025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공시 대상을 넓혀 나갈 예정이죠. 그렇다면 경영자인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공시 기준들을 다 꿰고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ESG 관련 공시 기준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기업이 처한 환경이나 공급망에 따라 언제부터 어떻게 공시하면 된다는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ESG 담당자가 이런 가이드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는 게 경영자의 일이겠죠. 오히려 경영자가 직접 챙겨야 할 것은 리스크와 관련된 변화 스토리입니다. 앞서 ESG의 본질을 얘기하며 TCFD 가이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재무 공시하라는 가이드였죠. 그런데 단순히 리스크를 재무 공시하는 것은 ESG 경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불리려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겠다는 변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경영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몫입니다. 만약 해일 피해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해변에 부동산을 가진 기업이라면 리츠 회사를 설립해서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현금을 만들어 저탄소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런 변화 스토리를 만든다면 투자자들은 이 분야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기업이 이 분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탄소 사업에서 저탄소 사업으로 사업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스토리가 투자자들에게 말로만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러티브가 있다면 넘버로도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한 스토리는 재무공시에서 관련된 지분 투자나 R&D 투자 같은 숫자로 보여져서 자본시장의 변화 스토리, 즉 내러티브의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업 전환이 수익성 없는 사업에서 철수하는 형태였다면 최근의 사업 전환은 수익성 좋은 사업을 매각해서 투자 실탄을 마련하고 이를 저탄소 사업에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사업 전환의 현금 흐름이 재무 공시의 숫자로도 보여져야 하는데요. 제가 숫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활동들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ESG 성과가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ESG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회계 연구에서 ESG 성과가 하방 국면에서
기업 가치 하락폭을 줄이고 기업의 회복 탄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ESG의 본질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더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ESG 성과 공시가 중요하다는 유니레버의 전 회장 폴 폴먼의 말씀입니다. 나쁜 데이터도 솔직하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솔직함과 진정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기업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5년에서 10년 내에 ESG 분야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작용할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정전환 이슈입니다. 공정전환은 사업전환을 할 때 기존 종업원들이나 기존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인데요. 공정전환 성과가 ESG 공시와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만약 단기적인 채산성을 이유로 공장을 철수하고 또 열기를 반복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것이고 그 기업이 앞으로 진짜 중요한 사업 전환을 할 때 노조와 지자체와의 협상 비용이 엄청 높아져 있을 겁니다. 미국의 경우 공정 전환을 주장하는 자동차 노조를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하고 나섰는데요. 이는 정부가 공정 전환의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한쪽 면만 보면 안 됩니다. 고탄소 사업에서 저탄소 사업으로 사업 전환을 한다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 분야의 리스크를 줄였다고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공정전환 이슈 때문에 S 분야의 리스크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화하지 않았다면 이는 거버넌스 분야의 리스크를 높인 것이기도 합니다. ESG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ESG는 평가만 잘 받으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변화 스토리를 투자자들과 진정성 있고 신뢰가 느껴지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ESG 중 한 가지 요소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ESG 전체에 대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ESG는 우리 기업만 잘하면 될까요? 한때 유니클로의 면 셔츠가 미국 세관에 압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니클로가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모카솜을 납품받아서 면 셔츠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납품업체의 인권 문제도 바로 우리 기업의 문제가 됩니다. 환경 영역에서도 공급망이 중요한데요. 유엔이나 EU의 환경공시 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공시할 때 스콥 1, 2, 3를 구분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콥 1은 우리 기업이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양을 뜻합니다. 스콥 2는 직접 생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운영할 때 발생한 탄소 양을 뜻합니다. 스콥 3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스콥 3 공급 단계는 우리 기업에 납품되는 원재료를 채굴하고 생산할 때 발생한 탄소 양입니다. 스콥 3 소비 단계는 우리 제품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양입니다. 그런데 운송, 강철, 시멘트 같이 우리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스콥 3 단계의 탄소 배출이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공유 모빌리티 기업의 경우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콥 1, 2 단계에서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전체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 양의 10%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탄소는 스콥 3 단계에서 발생되는데요. 이 양이 전체 배출량의 90% 수준입니다. 공급 단계에서는 자동차, 자전거를 생산하기 위해 탄소를 배출합니다. 소비 단계에서는 이 자동차와 자전거를 충전하기 위해 전기를 생산해야 되고, 만약 내연기관을 가진 공유 자동차라면 차량이 이동할 때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공유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경영자는
우리 기업의 탄소 배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기업을 둘러싼 공급 단계, 소비 단계의 탄소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줄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운전 습관을 가진 공유 자동차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공유 자전거를 정해진 위치에 잘 거치하는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공급망 전체의 책임이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이 일종의 환경에 대한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스콥 3 단계 측정 공시와 관련해서 최근 회계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은 하버드 경영대 유명한 회계 교수님인 로버트 카플란 교수님이 만든 이 라이어빌리티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생산 단계의 탄소 배출은 부채로 잡혀서 공급망의 각 단계로 이동할 때마다 각 기업들의 부채로 이전이 됩니다. 우리 기업이 이전 공급자의 부채를 넘겨받아서 다음 단계로 넘겨줄 때 그 부채를 줄이지 않고 더하기만 한다면 부채는 계속 늘어나기만 할 것입니다. 이 부채를 줄이는 것은 공급망 전체의 연대 책임입니다. 이렇게 공급망 전체의 책임을 잘 실천하고 있는 모범 사례는 유니레버입니다. 유니레버는 지난 10년간 전문가들이 뽑은 지속가능 기업 부동의 1위입니다. 유니레버는 지속가능한 라이프를 추구한다는 목표로 자신의 제품뿐 아니라 공급망의 원재료도 ESG적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소비 단계에서도 지속가능한 라이프를 추구하도록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비누로 손 씻기 캠페인 같은 행동 변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범 사례는 애플입니다. 21년 1월 초에 애플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신문에서 애플카 호재에 대한 예측 기사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중대 발표는 1억 달러 규모의 인종차별 방지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겠다는 거였어요. 애플 자기 회사만 인종차별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다른 협력사들까지도 인종차별 방지에 동참하라는 프로젝트를 론칭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기업을 둘러싼 공급망 전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내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에게 또 글로벌 기업은 글로벌 투자자나 EU와 같이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정부에 ESG 성과를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기업이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라면 경영자는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ESG 성과를 공시할 때 필요로 하는 협력사의 데이터를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우리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환경이나 인권에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함께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하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만 ESG를 잘 하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기업만 잘해서는 안 되고 공급망 전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